안녕하십니까. 컴마일급 필기 강사 고노석입니다. 자, 2013년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엑셀에서 프로시저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서브 엔터에서 엔드 서브까지, 자, 이것은 시작 그리고 이것은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수행되는 것은 이 한 줄, 자,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 결과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듯이 그대로 읽어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점을 잘 보십시오. 점을 구분을 해서, 자,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 보시면은 워크시트에 시트 5번째라고 되어 있죠. 워크시트에서 시트 5번째. 자, 워크시트라는 것은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크시트 내에는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트 5번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트 5. 자, 시트 이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셀스에서 6,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셀스는요, 셀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 그래서 이것은 행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은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시트에서 보면은 이제 행이 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6번째 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열은 3이라고 얘기를 했죠. 3이면은 이게 1, 이게 2,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C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셀에, 자, 이 셀에다가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시트 5 시트에 C 6번째 셀에, 자, C 6번째 셀에 코리아를 입력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선택을 해서 필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뭐 여러분들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뭐 7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약 주게 되면은 70점 이상일 때 그때의 국어, 영어, 수학이 하나의 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행이 되고요.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조건이라고 해서 수학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조건에 맞는 행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레코드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며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놓여진 이 위치에다가 필터링한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문자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10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 10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3번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의 값이라든지 서식, 조건으로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색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값을 선택을 해서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셀 범위나 표열에 대해 적용할 필터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2가지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자, 2가지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자동 필터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 이상이다, 4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기준에 대한 적용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2가지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필터의 결과는 행 단위로 추출된다. 레코드 단위로 추출된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자,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하여 수식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결과값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려면은 여기에 나온 이제 함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하고 이제 count에 a가 붙은 함수, 자, max에 a가 붙은 함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이 이제 중첩해서 사용이 되었을 때는 괄호 안쪽부터 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um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count에 a 붙은 함수하고 max에 a 붙은 함수가 이제 sum 함수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 합을 구하면은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sum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ounter. 자, counter라는 함수는 count는 이제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들어있는 건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 a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a가 들어가면 데이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셀의 수. 자, b의 두 번째부터 d의 네 번째까지죠. 자, d의 네 번째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는 셀은 몇 개입니까? 자, 총 9개죠. 그래서 결과가 9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max에 a 붙은 자, 이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값을 구하는데 a가 붙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셀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b 두 번째에서 d 네 번째 영역 동일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자, 9하고 이제 100하고 더해서 썸을 구하게 되면 109가 되겠죠. 여기서 10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2번 에버리지 함수가 바깥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small 그리고 large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mall하고 large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small 함수가 나왔는데요. small 함수는 첫 번째 인수는 범위. 자,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large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c 두 번째부터 자, c 네 번째까지. 자, 두 번째 작은 값이 뭡니까? 90, 87, 75잖아요. 그죠? 87이 두 번째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큰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큰 값도 87이죠. 자, 이거 에버리지 평균 구하면은 87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3번. 자, 안쪽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구하게 되면은 b 세 번째부터 자, d 세 번째까지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큰 값입니다. 두 번째 큰 값은 뭐죠? 8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 두 번째 작은 값이네요. 이것도 87이죠. 범위가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을 sum 하게 되면은 174가 되겠습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운트하고 그리고 민의 a가 붙은 함수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콜론으로 이렇게 셀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범위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거 심표입니다. 심표는 각각의 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두 번째에서 b 두 번째하고 d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아닙니다. 자, b 두 번째하고 d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셀 이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카운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 자, 2가 되겠죠. 결과 2가 되고요. 그 다음 민의 a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b 두 번째 셀하고 d 네 번째 셀에서 데이터가 있는 셀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얼마입니까? 8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썸을 하게 되면은 85가 정답인데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Enter 키를 사용한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한 줄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줄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 다음 셀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Alt하고 Enter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워크시트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 셀씩 이동이 된다. 자, 탭키 많이 사용을 하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3번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키를 사용을 한다. 자,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10 입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엔터, 그냥 엔터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자, 보세요. 데이터 형식이 이제 문자인 경우도 있고 숫자인 경우도 있고 날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문자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까지만 입력을 하면요.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서만 입력해도 뒤에 서울 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숫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100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 입력하려고 1 누르면은 뒤에 숫자가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요, 안 돼요. 숫자는 안 되고요. 날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1월 1일이네요. 자, 2001-01-01. 직접 입력을 해야겠네요.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에 보시면은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이것을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체크 여부를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모든 통합 문서가 여기서 키가 됩니다. 자, 일단 매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크로는 어떤 반복되는 작업을 자주 하는 경우에 그때 한번 만들어 두면은 다음부터 실행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급 기능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미리 그 평균을 구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만들어 두고 그 매크로를 호출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쉽게 다음부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요, 매크로 이름을 여기에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을 할 때 단축키, 바로가기 키를 또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는 영문으로 대문자나 소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크로 저장 위치, 이게 중요해요. 자, 저장 위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현재 통합 문서가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통합 문서에만 현재 만드는 매크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 통합 문서에 적용을 시키겠다. 그 다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는데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에서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엔터 입력을 했어요. 자, 평균을 구했죠. 이제 끝났습니다. 작업이. 그러면 기록 중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 매크로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크로는요, 다음에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제가 조금 전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A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제가 컨트롤 A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죠. 제가 에버리지에서 수식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죠. 자, 이게 매크로가 가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만든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통합 문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 통합 문서,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요,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별도의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XL 스타트라는 폴더에 personal.xlsb라는 이름으로 해서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시키면요,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시트가 있죠. 워크시트가 있을 겁니다. 그 워크시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엑셀에서 그 해당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A라는 통합 문서, B라는 통합 문서, C라는 통합 문서, 자, 어떤 문서든 모든 통합 문서에서 조금 전 만들었던 평균 구하는 매크로를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은 정답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 스타트 폴더에 퍼스널 XLSB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 3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매크로 1 매크로의 실행 결과와 VBA 코드이다. 다음 중 VBA 코드에 A, B, C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A, B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적당히 들어갈 코드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의 시작, 자 서브 매크로 1, 자 이게 매크로의 이름이에요. 자 엔드 서브, 자 이게 시작이고 이제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 이게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자, 이것은 셀의 주소를 뜻하는 것이죠. A 첫 번째 셀을 뜻하는 겁니다. 자, A 첫 번째 셀. 자, 셀렉트는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해서 A 첫 번째 셀을 탁 선택한 거. 자, 선택을 했는데 A 첫 번째 이 셀, 이게 셀인지 뭐 데이터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값을,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레인지예요. 레인지. 레인지는 셀, 어떤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요. A 첫 번째 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A 첫 번째 셀을 선택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첫 번째 셀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임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액티브 셀. 자, 액티브 셀은 활성화된 셀. 자, 현재 어느 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A 첫 번째 셀이 자, 이 코드에서 선택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 네임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라. 네임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라. 활성화된 셀에다가 네임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라라고 하고 B가 비워져 있죠. 자, 이게 셀을 참조하는 방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포뮬러 R1, C1이라고 해서 거의 뭐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브 셀, 자 활성화된 셀의 참조 방식인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셀을 참조하는 방식대로 이 방식대로 네임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네임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 첫 번째 셀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죠. B 첫 번째 셀. 조금 전 패턴하고 동일하겠네요. 그죠? 조금 전 그 처리했던 그 패턴과 동일할 겁니다. 자, 이거 B 첫 번째 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레인지가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B 첫 번째 셀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어드레스가 입력이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B와 동일하겠죠. 포뮬러 R1, C1 셀 참조 방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현재 활성화된 셀이 어디입니까? B 두 번째 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B 두 번째 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일단 A는 레인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C는 뭡니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select 조금 전 이거 그죠? select. 그래서 결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픽업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픽업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자, 픽업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픽업 차트를 일단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일단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픽업 테이블 및 픽업 차트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에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값의 위치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동을 하면은 픽업 차트 보고서도 만들어지고요. 픽업 테이블 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여기서 보고서 필터를 제가 이름을 강아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테이블과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차트도, 그러니까 픽업 차트도 바뀌었지만은 픽업 테이블도 자동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같이. 자, 그래서 픽업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픽업 차트 보고서 생성 시 자동으로 차트 제목, 항목, 범례 등이 삽입되어 표시가 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냐면은 제목은 표시가 안 돼요. 제목은. 자, 조금 전 만들었던 픽업 차트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범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항목, 경영이라는 항목, 물리라는 항목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어야 될 제목이 없죠. 자, 3번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픽업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차트 보고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는 이 설명 자체가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 시트라는 것은요, 별도로 이제 차트 시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보세요. 표준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범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 이렇게 만든 것을, 차트 시트로 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차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새 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차트 시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트 시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트 전체가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픽업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이 말은 새 워크시트가 선택이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업 테이블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픽업 차트 보고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 보여드렸던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새 시트를 선택을 해서 보여지는 차트 시트는 사실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명백하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3번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를 만들어진다, 이 설명이 새 워크시트를 의미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2번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차트는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차트 도구, 디자인, 위치,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해서 새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차트 시트로 해서 이제 그 차트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 4번 픽업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잖아요. 그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을 때 그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픽업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데이터 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7만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7만 원일 때 그때 세율을 알게 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7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세율이 9.5%예요.
9.5%는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됩니까? 6,65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 변화가 7.5%, 8.5%, 10.5% 이렇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변했을 때 그때의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변화 과정을 구하는 것이 데이터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행으로 값이 바뀌게 될 거고요. 세금도 그 행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행으로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할 값을 찾는 건데요.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범위, 세율 변화, 그리고 세금 변화를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장 분석에 가시면은 이제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입력은 간단합니다.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입력하고자 하는 값의 변화가 행입니까? 열입니까? 세율의 변화가 행으로 바뀌고요. 세금도 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열 입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행 입력에다가 셀을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자, 변화되는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그 셀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9.5%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9.5%가 7.5%, 8.5%, 10.5%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수식이 입력되고, 여기는 배열 수식이 입력되었네요. 그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이 입력이 되었고요. B3이라는 심표를 구분자로 해서 왼쪽은 뭡니까? 첫 번째는 행이죠. 오른쪽은 열입니다. 행열이 입력이 되죠. 행이 입력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행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B 세 번째라고 해서 이 값에 따라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준 겁니다. 자, 이때 테이블 함수는요. 데이터표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테이블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범위 선택하셔야겠죠.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수식이 입력되어 있죠. 자, 수식 입력된 셀까지 포함을 해서 다 범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 입력 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자, 변화되는 값의 셀 주소를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시트에서 표 1에 할인율 B3을 적용한 할인가 B4를 이용하여 표 2에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를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자, 일단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B 세 번째 셀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할인율이죠. 할인율 5% 할인율. 자, 그다음 할인가는 B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정가는 이제 10,000원인데 이것을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할인가가 9,5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정가가 10,000원일 때는 9,500원이고 그다음 이제 15,000원일 때는 얼마가 되고 요 10,000원 또 있네요. 자, 얼마가 되고 24,000원일 때 얼마가 되고 30,000원일 때는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값을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표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단한 차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삽입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모양 있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뭐 국어 계열, 그 다음 영어 데이터 계열, 수학 데이터 계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을 일단 선택을 해 볼까요? 수학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은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자, 레이아웃 탭에 가면은 분석 그룹에 보면은 추세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차 막대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오차 막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도 있고 백분율, 표준 편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이제 오차 막대. 그러니까 현재 여기 표시 있잖아요. 표시. 이 표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 값이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차를 같이 표시를 할 때는 오차 막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는 방향, 자, 모두 양쪽으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모두 표시할 때는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음의 방향, 그러니까 아래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양의 방향, 자, 이렇게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차량이 있습니다. 오차량. 내가 보기에는 오차가 10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럼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백분율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 5% 정도. 현재 값의 5% 정도로 오차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다음 사용자 지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차 막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하고요. 자, 근데 오차 막대는요. 3차원 차트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차원 형태로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은 조금 전 오차 막대가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 자체가 분석 그룹에 있는 이 기능들이 다 비활성화 되어 있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 차트에서는 추세선도 안 되고 오차 막대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차트에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 선택하여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오차량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3번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는 2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 아니죠. 모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차트에 오차 막대를 추가하려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후, 자, 여기서 뭐 수학, 데이터 계열, 뭐 여러 가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범례를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을 구분할 수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계열을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분석에 가게 되면은 오차 막대가 있습니다.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실행하여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엑셀 파일이 있으면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기타 파일의 형식들을 가져오기가 되죠. 그 중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고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자, 그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에서 텍스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N, 그리고 TXT, CSV 이렇게 3가지 형식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TXT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그 외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번 보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RN까지는 맞죠. 근데 HWP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HWP는 아리아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의 이제 확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어요. 4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성적표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왔어요. 뭐 구분 기호로 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구분 기호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은 구분 기호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데이터의 구분 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맞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 기호를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 열 데이터 서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열 가져오지 않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텍스트 파일에 보면은 일반 그 파일에 보면은 이름, 자, 이름, 지역,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평균, 합격 여부라는 항목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열을 모두 가지고 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름을 가져오지 않겠다. 자, 지역 가져오지 않겠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뀝니다. 열 건너뛰므로 바뀌죠.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자, 이것도 가져오지 않겠다. 건너뛰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반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열값만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침 버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원료하는 열 중에서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열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외부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했는데 반영이 자동으로 안 돼요. 자, 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족에서 가지고 왔던 이제 메모장, 그 메모장에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적표점.txt라는 파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열이 지금 순서가 맞지 않은데 이것은 지금 이제 간격 자체가 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을 하려면은 자, 데이터에 가서 연결해 가서 모두 새로 고침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어떤 파일인지 선택을 다시 해줘야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성적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자, 그제서야 1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총점, 자, B 두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점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점을 원래의 값에 기본 점수 E2, 기본 점수 E2 여기네요. 자, 기본 점수를 더한 값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실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총점이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기본 점수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이 더한 값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85는 95가 될 거고 78은 88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12 플러스가 되어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 작업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더할 값을 선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하셔도 됩니다. 자, 어디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범위 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이 10이란 값이 그대로 이제 값이 동일하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떻게 붙여넣기를 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에서 더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더하기. 그럼 이 값이 여기에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곱하기, 나누기, 빼기 다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변합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12 플러스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 범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 있죠. 홈에 보면 클립보드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위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붙여넣기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붙여넣기에서 아래쪽 부분 있죠. 아래쪽 요 부분, 아래쪽 화살표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하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순서 쭉 보시면 다 맞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주어진 표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관련된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삽입에 가서 지금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그리고 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꺾은 선형이죠. 꺾은 선형으로 하고 표식이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범례가 위쪽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범례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 범례 서식에서 위쪽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로축 있죠. 세로축을 잘 보시면은 세로축의 최소값하고 최대값 그리고 그 간격, 자 500에서 1000으로 증가되었을 때 이 간격 다르죠. 이거 조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최소값이 500이죠. 자, 여기에다가 최소값을 5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2000이잖아요. 그죠? 자, 2000. 자,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주 단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이죠. 500.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은 문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표 전체를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자, 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2번,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다. 자, 계열, 뭐 A 계열, B 계열, 뭐 C 계열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계열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데이터 계열은 영업 1팀, 영업 2팀이 여기서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 하나, 자, 이 차트 하나, 이게 이제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가 아니고요. 분기는 뭐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것은 가로축의 항목이죠. 가로축의 항목을 뜻하는 거고, 이 가로축이고 항목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 계열은 영업 1팀하고 영업 2팀이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세로축. 자, 세로축의 축 서식에서 최소값을 500으로 설정하였다. 맞죠?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이거 맞죠? 꺾은 선. 그리고 표식이란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를 개념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려는 그 어떤 거냐면은 1 더하기 3을 여기에다가 결과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2 더하기 4를 결과를 여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만일 배열이란 개념이 없다라면은 물론 이렇게 더하기, 자, 엔터, 자, 그 다음 더하기 엔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셀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셀의 범위. 자, 범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를 입력할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 자, 이 범위, 그 다음 더하기, 자, 이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열 수식은요, 일반 수식하고 달라서 입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다른데,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에 계산이 되었죠? 한 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배열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배열 상수는 또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금방 제가 구할 때는 셀의 범위를 선택을 했죠.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해서 배열 수식으로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자, 배열 상수라는 것은 고정된 값이죠. 고정된 값.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등호해서, 자, 이 범위 하고요. 자, 더하기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하고 6하고, 자, 그 다음 중괄호. 자, 이게 상수가 되는 거예요. 배열 상수. 우리 집합의 원소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표가 뜻하는 것이, 이제 열을 뜻하는 거예요. 열.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값, 그 다음 열의 여섯 번째 값,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첫 번째, 그러니까 A 열의 1,
B열에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로 지금 1, 2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로. 마찬가지 5, 6이 쉼표로 입력이 되면은 열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열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은요, 형식이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연산을 하려면은. 그래서 1하고 2라는 이 값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열을 구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쉼표가 입력이 된 겁니다. 쉼표로 해서 열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을 하면은 1 더하기 조금 전 우리가 입력했던 5, 그 다음 2 더하기 6 결과가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배열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밸류의 오류 값이 발생을 한다. 자, 인수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배열 수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인수. 이런 것들이 인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연산자가 되겠죠. 그리고 연산을 당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또 피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배열 수식에 들어가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사용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배열 수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수식에서도 만일 썸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썸을 이용을 한데 썸은 숫자를 더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문자열을 더하라. 자, 이것은 인수가 잘못 입력이 되었잖아요. 피연산자가 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밸류 오류값이 나오고요. 배열 수식도 동일합니다. 자, 2번 배열 상수는 숫자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 외에 수식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수식은 아닙니다. 자, 상수라는 것은 1, 2, 3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식이라는 것은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상수는요, 상수값으로, 이런 형태의 상수값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해서 그 안에다가 상수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배열 상수에서 다른 행의 값은 세미콜론, 다른 열의 값은 쉼표로 구분한다. 자, 이게 1, 2, 3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죠. 열.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열의 값은 이제 쉼표, 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쉼표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만일 이렇게 1, 2, 3이다. 이것은 행을 구분한 것이죠. 행을 구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세미콜론. 자,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것은 이것은 행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쉼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쉼표는 열을 구분한다. 자, 4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중괄호 안에 배열 수식이 표시된다. 자, 보세요. 입력된 수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앞뒤로 중괄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중괄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등호하고요. 더하기. 자, 이렇게 범위 선택을 했죠. 여기까지 수식 모양 하고요.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결과하고 다릅니다. 그 결과에는 배열 수식은요, 앞뒤로 해서 중괄호가 붙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을 하면 입력과 동시에 앞뒤로요, 중괄호가 이렇게 붙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바로가기 키 및 기능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U. 자, 컨트롤 시프트 U는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 부분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단축 키가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U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확장된 모양이 되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U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1. 자, 컨트롤하고 1하고 같이 누르면 셀 서식. 자,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숫자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컨트롤 F1번. 자, 컨트롤하고 F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리본 메뉴가 숨겨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F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F1번. 자,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표시되거나 숨기거나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12번이,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워크시트가 지금 5개가 있죠. 여기서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려면요, Shift 누르고요, F1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Shift F11번 또 눌러보세요. 자,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11번, Shift하고 F11번 같이 누르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통합 문서 저장 시 사용하는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 옵션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여기 보시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 파일명도 정할 수도 있고 도구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선택하면 일반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쪽에 도구가 나옵니다. 도구에서 일반 옵션 있죠.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할 때 열기 암호라든지 쓰기 암호,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이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자,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자, 열기 암호. 자,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를 열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아무나 이 파일을 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암호를 지정을 하고요. 이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자, 일단 쓰기 암호를 알고 있어야만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를 모른다라면은, 암호 모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열람이 가능하나, 그러니까 쓰기 권한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읽어낼 수는 있고요. 그 다음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 쓰기 암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쓰기 암호는요,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쓰기 암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정할 수는 있는데요, 원래 문서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이 1번 파일이에요. 자, 이 1번 파일에 대해서 쓰기 암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라면은 이 1번 파일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자, 복사본을 만들어서 수정한 내용을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은 원본, 자, 원본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쓰기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보기에서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원래 문서도 저장할 수가 없고 복사본도 저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원래 문서에는 저장할 수 없지만 복사본에는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기 전용 권장. 자, 체크를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 상자를 나타내게 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으로 볼 거냐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페이지 옆에 머리글, 바닥글, 시트 이렇게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 있죠. 자, 클릭을 하십시오. 자, 페이지 설정에 보면 이렇게 4개의 시트로,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탭에 가면은, 자, 눈금선이 있습니다. 자, 눈금선이라는 것은 이 셀과 셀, 자, 셀과 셀을 구분하는 이 선 있죠.
셀 구분선 있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인쇄를 할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흑백.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흑백으로 표시를 하는 인쇄를 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인쇄는요. 자, 지금 이렇게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빼고 인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탭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설정 못 합니다.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워크시트에 셀 구분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셀 구분선이라는 것은 눈금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2번 컬러로 설정된 셀 채우기 색상이나 무늬를 무시하고 흑백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3번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차트, 도형, 그림 등의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인쇄. 4번 인쇄할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동일한 내용을 인쇄하기 위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시트 탭에 대한 그 보기는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통합 문서 보호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때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문서 보호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 탭에 가면요. 변경 내용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 문서 보호가 있죠. 자,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고 구조 및 창 보호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구조 및 창 보호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문서를 말 그대로 보호를 하고 싶어요. 보호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창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함부로 구조나 창을 변경할 수 없도록 암호를 또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암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만일 체크를 하잖아요. 구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시트를 삽입하거나 시트를 삭제, 이동, 복사를 못합니다. 자,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창의 크기 조절을 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를 하시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워크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여기 있죠? 이동, 삭제. 자, 그 다음 2번. 새 워크시트 또는 차트 시트를 시트 삽입. 자, 3번.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게 창이에요. 창. 자, 그 다음 워크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워크시트 이름은 있습니까? 구조나 창에 해당 사항이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 보면은 확대 축소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설정된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한 시트에서만 적용이 된다. 자, 여러분들 확대 축소 기능이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가 되는 게 있고요. 출력했을 때 확대 축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보기 탭에 있는 확대 축소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가 이제 화면상으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시트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다른 시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인쇄해서 적용을 하려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탭, 그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 탭 있죠. 페이지 탭에서 배율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제 프린트 될 때 그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화면상에 보는 확대 축소와 실제 출력이 됐을 때 확대 축소는 다릅니다. 자, 보기 1번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설정된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한 시트에만 적용이 된다. 맞죠? 자, 2번. 특정 영역만 확대해서 보려면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실행한다. 단, 확대된 크기는 원래 크기의 400%를 넘지 못한다. 자, 만일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영역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축소는요, 아무리 크게 해도 4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400%까지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과 400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확대 축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다? 이제 맞는 설명이죠. 자, 400% 맞고요. 최소 축소 비율은 원래 크기의 10%다. 10에서 400까지예요. 자, 4번 확대 축소를 클릭하여 설정한 확대 비율은 인쇄 시 확대 축소 비율에 반영이 된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영을 하려면은 여기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H 세 번째 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하는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 1부는 3명이고 개발 2부는 1명이다. 자, 개발 1부는 하나, 둘, 셋, 3명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건수를 구해서 여기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 수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왜 이용을 하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조건을 처리할 때 쉬운 방법이 배열 수식 방식이에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굳이 배열 수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뭐 썸이프 정도 이용을 해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직책이 과장인 사람의 기본급의 합계율을 구하라. 자, 직책이 과장이다. 그때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썸이프.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그때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 두 번째에서 D 여덟 번째. 자, 이 범위에서 과장.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 찾고요. 그때의 이 두 번째에서 이 여덟 번째 값, 기본급을 가지고 와서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과장이다라는 조건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뭐 썸이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 만들어질 때는 배열 수식 이용하면 간단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별이란 조건이 붙었고요. 그다음 직책이란 조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썸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합계를 구할 범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별이 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C 두 번째부터 해서 C 여덟 번째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 남이다라고 조건 1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직책에 대한 범위 지정하고 과장이다.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 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해서 조건과 합계를 구할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3개다. 지역이 서울, 성별이 남, 직책이 과장이란 이런 조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곱하기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배열 수식을 왜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요,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서별 그 인원수, 이런 개수를 구할 때, 자,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썸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이용을 했는데 썸을 이용을 했네요. 자, C 세 번째부터 그리고 G3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발 1부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개발 1부에 대해서 찾는 것이죠. 개발 1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개발 1부 찾는 겁니다. 여기 찾았네요. 그죠? true가 되고, 이건 false, true,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rue일 때, 자, 이것을 곱하기 1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0이에요. 1이에요. 1. true는 1이 되는 겁니다. false인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예요. false는 0, true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요. false일 때는 0이 되고, true일 때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0, 0, 1, 1, 0, 0이 되고, 썸으로 마지막에 계산이 돼요. 자, 합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3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배열 수식에서 썸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은 sum if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sum과 if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i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죠? 여기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if,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만족하면 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만족하면 1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발 일부인 경우에는 1로 반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sum으로 이제 또 마지막 함수가 합을 구하라는 함수가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sum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곱하기 1을 하거나 if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 1값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sum을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count 하고요. if문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if문을 이용을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1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1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count는 뭡니까? 건수를 구해주는 거죠. 건수 하나, 둘, 셋, 세 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ount하고 if를 같이 이용을 해서도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뒷선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함수죠. 도메인 함수인데 그 도메인 함수를 이용할 때 그 인수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인수 들어가고 도메인 들어가고 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이 잘못되었죠. 형식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카운트 있죠. 카운트가 하는 역할이 뭐죠? 카운트는 셀에 숫자가 들어있는 그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1이 아니라 뭐 4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4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가지게 되고요. 카운트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3이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시트에서 수식의 결과값이 색과 다른 것은,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small인데 small의 인수는 일단 범위 그리고 몇 번째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G의 첫 번째까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값이 10이 되고 그 다음 20 그리고 30이네요. 자, 세 번째 작은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에버리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가 같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G 첫 번째. 자, 영역은 항상 고정이 되고 있네요. 1, 2, 3, 4, 5. 자, 세미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중셀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첫 번째에서 G 첫 번째 영역까지 해서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까지 다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10. 자, 이게 제일 작잖아요. 그죠? 그 다음 20, 두 번째. 그 다음 30, 자, 그 다음 40, 그 다음 50,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에버리지 함수를 묶었잖아요.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30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라지. 자, 다섯 번째로 큰 값. 가장 큰 값은 뭐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결과가 30이 되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이 있고 컬럼이 있네요. 자, 컬럼은요, 해당 셀에 이제 10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10값. 자, 뒤에 첫 번째 셀이네요. 자, 뒤에 첫 번째 셀의 10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우는 1이 되고 10값은 D,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1,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작은 값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작은 값이 이제 30이 되고 그 다음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